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해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 달 2일까지 3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황이 악화된다면 2일 이전에라도 방역 조치나 단계를 조정할 거라고 밝혔는데요. 지난 2월 15일부터 시행된 조치가 4차례나 연장되면서 2달 반째 이어지게 됐습니다. 피로감 호소하시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지금은 4차 유행을 걱정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현 상황에 대해 4차 유행에 진입하는 초기 양상을 보인다라고 진단했습니다. 3차 대유행 때보다 더 큰 4차 유행이 올 가능성이 있고 또 1, 2주 내로 확진자 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요. 방역에 허점이 생기지 않게 모두가 함께 협조해야겠습니다. 4월 9일 금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관절의 핫팩 근육의 핫팩 관절의 펭귄이 육근 캡펜텍 핫 관절의 꿀해 근육의 꿀해 핫 관절의 펭귄이 시원 캡펜텍 쿨 관절염 근육통의 세계에선 역시 펭귄이 제일 캡펜텍 JLS 사이언스.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돼지고기.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육즙 가득 고원돈 암돼지. 맛있다. 고고고 고원돈 고기는 고원돈 부드러운 고원돈 암돼지. 무공해 고원에서 자란 프리미엄. 고원돈 암돼지. 온가족 무좀 고민은 티어실 원스 아빠 무좀 엄마 무좀 아들 무좀 따님 무좀 티어실 원스 한라버려 티나는 무좀 티 안 나는 무좀 무좀이 고민일 때 송가인이 추천하는 무좀약 한라버려 티어실 원스 3일제약. 세상에 없던 4세대 쇼핑몰이 온다. 대한민국 최초 관상어 테마파크몰 시와 MTB 아쿠아펫 랜드. 전세계 희귀 관상어와 쇼핑 문화가 한자리에. 시와 MTB 핵심 관광시설 아쿠아펫 랜드. 상업시설 분양 1661-5390 시공 신세계건설. 남북경제협력의 허브 파주 센트럴 밸리. 파주시 대규모 희망 프로젝트 중 1단계. 파주 센트럴 밸리. 역세권의 프리미엄이 더해진 세대를 이어갈 미래 가치가 완성되는 곳. 사업용지 분양 문의 1522-0844. 시공 현대 엔지니어링. 차도르니 차돌 고소한 맛 좋아 차도르니 차돌 매콤한 쫄면과 차도르니 차돌 조밥에 싸도 좋아. 띵동 2차돌 배달 왔어요. 이제 집에서도 2차돌을 만나보세요. 차돌은 2차돌. 4월 금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하는 시간 한 주간의 시사 이슈 진단해보는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슈 오늘에서는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이 되죠. 그래서 안동경찰서 임지연 순경 연결해서 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끝으로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부동산에 관한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요.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최진봉의 시사 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4.7 재보궐선거 결과 여당이 참패했는데 이번 선거 결과 총평부터 먼저 해주시죠. 이번 선거는 민주당, 그러니까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국민들의 집권 여당이 실망한 부분, 또 집권 여당이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회초리를 때렸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이슈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의혹들도 있었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프레임, 선거에서 이 프레임이 선거판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바람에 결국 이런 결과가 나왔다. 결국은 뭐 민주당에 실망한 어떤 유권자들, 그 유권자들이 이번엔 좀 민주당이 정신 차리도 혼을 내야 되겠다. 이러한 그 프레임이로, 그러니까 그걸 이제 국정 실패 또는 뭐 정권 심판 이런 말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어떤 흐름 자체가 선거 전체의 이제 주류가 됐고, 그래서 다른 이슈들은 사실 그 이슈에 가려지고 막혀져서 더 이상 그 영향을 못 미치는 구조가 됐다. 결국 저는 이번 선거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의 심판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부터는 여론조사 결과가 공포가 금지됐었잖아요. 예, 그때 그렇죠. 막판 뒤집기 가능할까? 어렵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어렵겠지만 예, 그렇죠.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하셨었는데 예.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패인 뭐로 보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기본적으로 그 프레임 자체를 넘어서지 못한 거죠. 프레임.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LH 사태 전만 해도 사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박영선 후보하고 다른 후보들 간의 접전이었어요. 네. 근데 LH 사태 터지고 나서 여론조사가 완전히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 더 유리한 여론조사 경우가 계속 나왔잖아요. 네. 그게 전혀 바뀌질 않았거든요. 그럼 결국 LH 사태가 엄청난 촉매제 역할을 했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LH 사태 전에도 민주당의 정책이나 아니면 추진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에 실망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단어로 정의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LH 사태가 터지면서 촉매제가 돼서 엄청나게 이제 폭발력을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그 넘어설 수 있었다고 제가 예측했던 것은 두 가지 점이에요. 하나는 인물론으로 이게 전환 가능할 거냐의 문제. 네. 그러니까 선거 프레임이 정권 심판론, 이 프레임이 인물론으로 넘어가게 되면 프레임 자체가, 그럼 박영선 대 오세훈 이렇게 이제 대결 구도가 되면 인물을 따지게 되면 저는 충분히 이건 접전으로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네. 두 번째,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네. 오세훈 후보나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런 의혹들이 사실은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큰 흐름에서 별로 힘을 받지 못했어요. 영향을 못 미쳤다는 말씀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전제했던 것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인물론으로 선거 프레임이 바뀌는 거, 두 번째는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사람들 관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 이 상황이 전제됐다고 하면 접전으로 갔었을 텐데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큰 흐름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요소가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와서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심판이 먹힌 거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사실 재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전원 사퇴를 했죠. 민주당은 그렇죠.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16일에 원내대표 선거, 또 다음 달 2일에는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치르기로 했는데 향후의 민주당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정책적 변화도 필요하다고 봐요. 물론 이제 지도부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죠. 인적 쇄신을 통해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결국 떠나간 20, 30대. 지금 현재 가장 원래 이제 그 60대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율이 원래 높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20, 30대가 돌아선 건 상당히 아픈 부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 20, 30대의 어떤 바램이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증거인 것이거든요. 이 부분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결국은 대선이나 이런 다음 선거에도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정책적으로 2030대가 뭘 요구하고 있냐 하는 부분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지금까지 추진했던 정책들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에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 정책적 전환도 필요하고요. 네. 또 하나는 추진하는 과정에 언론이나 아니면 야당의 반대에 부딪히거나 이게 충돌이 되면서 추진이 좀 더디가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예컨대 이해충돌 방지법 같은 경우에요. 이건 야당은 반대했죠. 물론 이해충돌 방지법의 여러 가지 세부적 요소들을 가지고 반대했는데 이거는 젊은 세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젊은 세대 같은 경우는 이건 180석이나 되는 의석을 가지고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어야 된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밥그릇 챙기기라고 하는 비판을 면치 못하는 게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네. 이것만 통과가 안 됐어요, 사실. LH 사태 터지고 나서도 좀 더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쇄신하고 개혁할 수 있는 법안들은 반대가 있더라도 180석이나 준 국민들의 그런 여망을 받들어서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이 눈치 저 눈치 보면서 그걸 추진하지 못하는 바람에 결국 이거는 국민들한테
지지도 못 얻고 또 특히 2030 세대처럼 공정과 정의라고 하는 화두에 관심이 많은 세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그런 어정쩡한 모습을 보여준 것이 결국은 이런 사태를 몰고 왔으니 결국 그런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다. 즉 제도적으로 2030의 어떤 그 여망이나 의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한 부분은 바꿔야 되겠지만 원래 지금 추진했던 제도 중에도 확실하고 명확하게 추진해서 통과시키지 못한 부분도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30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민주당 2030 초선 의원들이 입장문을 또 발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이 이번 선거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렇게 했는데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드물었잖아요. 그랬었죠. 사실 이제 왜냐면 그 전까지는 계속 승리를 해왔잖아요. 지금 이제 뭐 이번이 어찌 보면 최근 한 4, 5년간에 처음 패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랄까요 뭐 오만이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이 전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뭘 해도 우리를 지지해준다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 반성이 들어갔다고 보고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네. 그래서 이번 선거의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민주당이 그 지금까지 계속 국민들은 민주당을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과 오만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건 뭐 당연히 저는 동의하고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실패도 물론 민주당 일부에서는 또 이게 언론 탓이다 아니면 이런 얘기를 하죠. 물론 그런 부분이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탓을 하기 전에 일단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제는. 그렇지 않으면 남을 탓해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랑 프레임이 전체를 뒤덮었고 언론도 어쨌든 지형적으로 봐서 보수 야당에 좀 유리한 쪽으로 간 것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보지만 그걸 탓해가지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민주당 스스로가 변화를 하지 않으면 다시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2030 세대에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도 좀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은 반대로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일 것 같아요. 1년 전 총선하고 완전 반대되는 결과를 얻었으니까요. 예. 주호영 원내대표가 백신 국조라는 명제를 꺼내 들었고 LH 특검도 요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뭐 LH 특검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합의가 된 상태잖아요. 네네. 특검 하는 것에는 합의를 했어요. 물론 네.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장 논란이 된 게 청와대를 포함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는 민주당과 여러 가지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뭐 민주당 입장에서 어쨌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특검은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뭐 안 하면 안 된다고 저도 보고요. LH 사태는 명명백백하게 털고 가지 않으면 계속 여당에게 부담입니다. 이거는 피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특검 관련 LH 사태 관련된 특검이든 조사는 이거는 또 민주당이 더 선제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뭐 국민의힘과 협상을 통해 그건 뭐 별 문제가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백신 네. 관련 청문회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백신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실정, 정부의 무능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좀 저는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 네. 왜냐하면 백신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그렇게 다른 의견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뭐 정치의 영역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백신이 어떻게 정치의 영역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이 지금 현재 우리나라 백신 접종 잘 되고 있고 아스트라제네카 문제도 물론 뭐 혈전 관련해서 유럽에서 약간의 이제 연관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이 부분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정치 영역으로 가져오면 저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정치권을 자꾸 알고하고 위험하다고 자꾸 이거 안전성 문제 얘기하면요. 백신 안 맞습니다. 그게 국민을 위해서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그래서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있어요. 백신이나 방역 관련은 전문가에게 맡겨라. 정치권이 끼어들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런 뭐 청문회 하자고 뭐 야당은 지금 이런 분위기 여세를 몰아서 대선내까지 유리한 정치적 환경을 만들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가 본데 제가 볼 때는 민주당 입장을 받을 가능성이 낮다고 봐요, 이거는. 그리고 지금의 국회 그 구성으로 봐도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청문회가 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그 목적 달성을 위해서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지만 백신 청문회는 도리어 우리 국민의 어떤 방역이나 백신 관련해서 어떤 부정적인 인지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정치 쟁점화되는 순간이요. 이게 엄청나게 방역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가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거기에는 귀담아 드려야 되겠지만 백신 관련해서는 정치는 좀 한 발 물러서서
있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방역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백신 국조라는 명제를 꺼내 들었는데 이거는 정치 쟁점화보다는 지금은 네. 하루빨리 백신을 모두가 다 접종하는 게 맞기 때문에 그럼요. 이건 조금 옳지 못하다고 보시는 거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걸 알겠습니다. 정치 영역이 자꾸 이 문제를 얘기하면요. 네네. 국민들이 불안해요. 그리고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정치 환경에 유리한 쪽으로 발언하고 그렇게 이제 여론을 유도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것은 절대 방역에 도움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물러났죠. 주호영 네, 그렇죠. 대표 권한대행이 당의 상임고문 자리를 제의했는데 이것도 고사한 건데 어떻게 될까요? 저는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전임 비대위원장이죠. 대선 때 역할을 할 걸로 보여요. 네. 지금 당장은 국민의힘에서 일단 좀 한 발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상임 고문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권한은 별로 없으면서 이름만 올리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사실. 네. 근데 그걸 올려놓는다고 해서 본인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보면요, 일단 국민의힘을 나와서 다음 대선에 야권에서 당선이 가능한 사람을 지지하고 또 함께해서 킹메이커 역할을 또 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렇다고 하면 국민의힘 안에 있는 것이 본인한테 도움이 안 돼요. 지금 현재 이렇게 성과를 내고 떠나는 것이 본인의 가치가 계속 유지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국민의힘에 계속 남아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이제 보세요. 안철수 대표와의 합당 문제, 윤석열 전 총장과의 어떤 관계를 맺을지 이런 문제 때문에 개파 싸움이나 또 당대표 선거 앞두고도 개파 간의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봐요. 네.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당에 남아있는 것이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나와 있다가 국민의힘이나 이런 합당이나 합종연행 우리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요 과정에서 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들어가는 방향 또는 주도적 역할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가야 대선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 고사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이십니다. 그러면 차기 대선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킹메이커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나설 것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현재로서는. 물론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이 계속 간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네. 윤석열 전 총장은 아직까지 검증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검증 과정에서 어떤 정치인으로 이제 발을 내딛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검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과정에서 지지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관망할 겁니다. 그러나 머지않은 미래에 저는 윤석열 전 총장을 만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현재로서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지율이 계속 유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가장 지지율이 높다고 하면 네. 킹메이커 역할을 저는 충분히 할 거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지율이 높다면이라는 전제를 좀 깔았는데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율이 최근에 차기 대권 적합도 조사를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죠. 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1위로 올라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직 검증이 안 됐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는 아직 본격적인 활동을 안 했어요. 전직 총장으로서의 문제. 근데 처음에 그럼 지지율이 왜 높았냐? 전직 총장이 정권과 각을 세우고 마치 그 정의 대 부정의의 정의의 편에서 가장 올곧은 검사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박차고 나왔잖아요, 자리를.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일명 컨벤션 효과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이벤트가 주는 영향력, 그런 부분들이 결국 지지율을 끌어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언론의 노출도가 낮아지잖아요. 본인이 정치 행보를 본격적으로 하지 않는 상태에서 언론 노출도 낮아지고 정치인으로서 뭐 행보를 본격적으로 안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계속 유지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번에 오세훈이나 안철수 이 두 분이 선거에 나오면서 그분들에게 이목도가 집중이 됐고 이러면서 다른 이 보수 진영이나 중도 진영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했던 분들이 생각이 약간씩 저는 바뀌어졌다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그 대신 이제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고 계속 그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에 포함돼 있고요. 네. 또 검증 같은 경우도 이재명 전 지사는 여러 이 검증을 거쳐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재명 지사의 지지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중요한 건 윤 전 총장이 정치인으로서의 검증을 잘 통과해서 이재명 지사와 같은 공고한 지지율을 가지려면 일정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거죠. 검증이 아직 안 됐고 확실히 정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거나 정말 국정을 수행할 만큼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갖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검증이 아직 완벽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퀘스천 마크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로 그냥 현재는 그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진폭이 클 거라고 보고요. 검증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 거라고요. 오늘도 뉴스에 보면 그 윤 전 총장 장모 관련해서 뭐 세금을 계속 내지 않은 뭐 이런 얘기가 또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네. 또 수사도 진행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이제 시장으로서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취임을 계기로 서울시 부시장 3명이 모두 사의를 표명했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 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부시장들은 다 정무직이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보통 시장이 바뀌면 다 사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저는 이제 부시장뿐만 아니라 1급, 2급 이런 이제 고위급 공직자들도 사의를 하거나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그 뭐 예하의 사업소라든지 그다음에 기관들이 많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도 다 교체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는데 본인의 색깔로 바꿀 거라고 저는 보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변수는 안철수 대표와 그 연합정부, 그러니까 지방정부죠. 연합서울시를 만들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인 출신들이나 안철수 대표가 추천하는 분들이 서울시의 행정 일부분을 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게 1년이잖아요. 일단 현재로서는 네. 뭐 1년 후에 다시 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많은 변화를 추구하기 좀 어렵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오세훈 후보, 오세훈 시장이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눈에 띄는, 그러니까 사람들의 머리에 각인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사안들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야 본인이 다음 내년 이제 선거에서 다시 당선이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재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아마 많은 걸 하진 않을 거고요. 정말 그 이미지로 강하게 남길 수 있는 뭐 예컨대 여성 권익보호 이런 부분이라든지요.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하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의 이미지를 강하게 남겨서 내년 이제 다시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다시 서울시를 맡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서울시의회 의석 분포가 109명 가운데 10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잖아요. 그렇죠. 의회를 네, 거쳐야 하는 영역이 많아서 식물시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주장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본인이 하려는 건 마음대로 할 수는 없죠. 왜냐면 변제를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의회가 하는 거는 사실 이제 현안이 있을 때 질의하고 그다음에 예산이 중요하잖아요.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회가 반드시 동의를 해야 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할 수 없을 거라고 저도 봐요. 그러나 시장이 할 수 있는 영역도 저는 많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특히 뭐 그 내부적으로 변화를 시도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많다고 보고 그러나 견제는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도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일을 하는데 반대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네. 왜냐하면 시민들이 보고 있는데 정말 타당한 어떤 일을 하겠다고 하는 걸 못하게는 저는 안 한다고 봐요. 다만 이제 예를 들면 그 강남 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어떤 뭐 제도를 바꾼다거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는 어느 정도 갈등이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어떤 정책과 반대되는 일을 할 때 그런 일을 시행할 때는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를 받을 수 있지만 뭐 아예 식물 식당이 된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요. 시장이 또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영역도 많이 있어요.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가 추구할 거고 갈등을 제가 볼 때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갈등을 많이 유발할 거라고 보지도 않습니다. 제가 아까 1년이란 말씀을 드린 것도 그런 의미예요. 이게 갈등을 유발시켜가지고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고 판단 안 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가능한 한 이제 협치하는 모습을 양쪽 다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됐죠.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진봉의 시사포커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였습니다. 라디오 오늘 1부는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펀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펀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씬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씬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라디오 오늘 2부 순서 이슈 오늘입니다. 차량의 도심 운행 속도를 조금만 낮춰도 사고 발생을 줄이고요. 또 교통사고 사망률도 크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17일부터죠.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는데 안동경찰서 임지현, 순경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동경찰서 교통관리계 임지현 순경입니다. 네. 2년간의 유예 기간 끝에 이제 17일부터 전국적으로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이 되잖아요. 네. 이 5030 정책이 뭔지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안전속도 5030은 도로의 차량 제한 속도를 낮추는 정책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자면 차량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는 시속 50km로 낮추고 주택가 등 보행자 위주의 생활도로는 시속 30km로 낮추는 정책입니다. 네. 네네. 이 정책이 그럼 왜 시행이 되는 거죠? 네, 이 정책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아무래도 교통 안전이죠.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자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보행 사망자 수가 3.5명이거든요. 근데 이 OECD 국가 평균이 1.1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3배가 넘는 수준인데 이 정도면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 통계에 따르면 보행자 교통사고의 92%가 도심부 안에서 발생합니다. 뭐 앞선 이런 자료들을 봤을 때 보행자 교통 안전을 위해서 도시부 안에서 차량 속도를 낮추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이유가 아무래도 이 도심 내에서 안전속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높게 책정이 돼 있어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고 본 거죠. 네. 그래서 차량 속도를 낮추는 건데요. 실제 교통사고의 예방에 도움이 될까? 감소나 사망자 감소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조사 결과도 있나요? 네, 주행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면 보행자가 이 차량과 충돌했을 때 사망 가능성이 무려 30%나 감소한다고 합니다. 네. 이 아무래도 속도에 따라서 제동 거리가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시속 60km로 달리는 차량과 보행자가 충돌했을 경우에 이 보행자가 사망할 가능성이 85%인 반면에 시속 50km로 주행하는 차량과 충돌했을 경우에는 사망 가능성이 55% 정도로 낮아집니다. 이번 안전속도 5030 정책을 통해서 보행자는 물론 운전자에게도 안전한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요. 아무래도 이 시속 50km 또 30km 이하로 낮춘다면 주행할 때 좀 답답함도 느낄 것 같고요. 또 도로 교통에도 좀 혼잡이 예상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아무래도 운전자분들께서 교통 정체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실 것 같은데요. 전국 12개 도시에서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실험은 13km 구간을 시속 60km와 시속 50km로 주행했을 때 걸리는 시간에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 하는 실험인데요. 네. 실험을 진행한 결과 시속 60km로 주행한 차량과 또 50km로 주행한 차량 간 통행시간 차이는 2분 정도로 그 차이가 굉장히 미미했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도심부 안에는 그 신호등이 많잖아요. 네. 이 신호의 영향이 크다 보니까 차량
시속 10km 정도 차이는 교통 흐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도심부에서 통행 시간에 신호에 영향이 크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행 속도가 낮춰지면 신호 체계도 같이 변동이 되나요? 네, 그렇죠. 그 주행 속도에 따라서 신호 체계도 같이 변경이 돼요. 그래서 통행 시간 차이는 크게 나지 않을 거라고요. 네. 그러면 제한 속도가 변경되는 구간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안동시의 경우에는 그 안동 생명과학고 앞을 지나는 하이마로 일부 구간과 또 억압골 교차로에서부터 탈중 공연장 앞을 지나는 6사로 또 이 정화동 쪽 강남로 일부 구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변도로라고 하죠. 이 강변도로는 충분한 소통 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제한 속도가 기존 시속 70km에서 시속 60km로 하향되었고요. 또 이 터미널과 안동역이 있는 송야 사거리에서부터 송연 5거리, 해화 5거리, 또 안동역을 지나서 용상동까지 안동 시내를 관통하는 경동로는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 기존 시속 60km에서 시속 50km로 낮아졌습니다. 또 서동문로나 태계로 단원로는 시속 30km로 하향되었고요. 이 밖에도 안동 시내 곳곳에 제한 속도가 변경된 도로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많아서 운전하실 때 교통 표지판이나 노면에 표시된 속도를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다닐 때 보니까 제한 속도 변경 구간의 표지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변경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이미 다 그 변경은 마친 건가요? 네, 이게 작년 하반기부터 교체 작업을 시작해서 현재는 하향된 구간의 모든 표지판이랑 노면 표시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차량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업데이트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 내비게이션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업데이트가 필요가 없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한 속도를 만약에 위반하게 되면 운전자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이거 최고 제한 속도를 20km 이내로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고요. 20에서 40km 사이 초과 시에는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됩니다. 그럼 10km 초과하면은요? 그것도 3만 원이요. 이내까지는 3만 원? 네. 알겠습니다. 4월 17일부터 이제 5030 정책이 시행되는데 이것 말고도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서 5월부터 또 달라지는 내용들도 있죠. 네, 5월부터 좀 개정되는 부분이 많아서요. 당장 5월 11일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가 일반 도로의 2배에서 3배로 상향됩니다. 지금 일반 도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4만 원이거든요. 네, 현재까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주정차로 단속됐을 경우에 과태료가 8만 원이었는데 부터는 12만 원이 부과되는 거죠. 5월부터는 12만 원으로요? 네, 금액이 상당히 세졌고요. 또 요즘 전동 킥보드가 논란이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동안 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처벌 규정이 좀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많았는데 5월 13일부터 면허가 있어야 운행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이면 면허 없이 운행이 가능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만 16세 이상, 원동기 면허 소유자 이상만 운행을 할 수 있습니다. 또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을 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처벌을 받게 되고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거나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2인 이상 동반 탑승, 이 경우에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요즘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서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련 법 규정을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시고 운행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5월부터 달라지는 내용이 꽤 많아서 청취자 여러분들도 꼭 확인하고 지키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운전, 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번 달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제한 속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이제 운전자분들께서 당장은 답답함을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나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되고 또 내 가족을 지킨다는 마음으로 운전을 하신다면 좀 더 기분 좋게 운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안동경찰서 임지현 순경이었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조진희의 부동산 매거진 4.7 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 승리로 끝이 났죠. 부동산 관련 성남 민심을 대변해준 선거였다라는 평이 많은데요. 이번 선거의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에 선거에서 야당이 압승하면서 이게 부동산의 영향이 가장 크다라는 평가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말 끊어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서울시장으로 이제 당선되신 오세훈 시장 이제 행보에 대해서 다들 뭐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국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는 2030 30년도까지 어떤 뭐 도시의 어떤 계획이라든가 이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2040년도까지 어떤 계획안을 다시 이제 발표하는 시기도 되었고 또 때마침 당선인도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정책 규제 위주로 해서 독주를 해왔던 시장에 대해서 좀 완화하지 않겠느냐. 근데 또 서울시가 완화를 시작하게 되면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걸 하나의 모델링을 삼아서 또 새로운 조례안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관심사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는 5년마다 도시 기본 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 변경도 그렇고 도시계획도 그렇고 보통 이제 5년 단위로 뭐 수정할 사항이라든가 제2반 절차를 밟는다거나 그런 기간들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게 올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변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건데 정부에서는 공급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간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 내걸고 있잖아요. 예. 두 가지가 특히 이번에 이제 존립돼서 갈 수 있다라는 시장 반응이 보이는 게 이번에 이제 공공 재건축 관련돼서 지역 선정된 것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포기됐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해당되는 주민 동료율이 지금 이제 뭐 10% 이상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이미 LH가 아닌 SH 주도로 해서 이제 사업성에 대해서 평가들이 나오면서 그쪽에서 이제 새로운 공급들이 나올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이제 선거 결과를 보시면 이제 강남 3구가 압도적으로 오세훈 시장을 이제 당선시켰다 이런 의견들이 나올 만큼 강남 같은 경우 추가 공급을 하고 싶다 하더라도 기존에 이제 지을 수 있는 아파트 부지가 말 그대로 재건축을 통한 새로운 공급 외에는 없다라고 시장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어떤 높이 규제라든가 세금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분양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강남에서 재건축 시장을 계속 유보시켰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반응들이 가장 빠르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 중에 서울의 아파트가 일괄적으로 지금 35층 이하로 짓는 규제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렇죠. 오세훈 서울시장은 풀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18만 호를 공급시키다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런 얘기들이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선거에서도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강남에서 압도적인 했던 내용들 거기서도 보시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5층 일괄 규제가 아닌 실제 이제 한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남산을 기준으로 한 고도 제한들을 항상 해서 전 서울 시민들이 같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겠다라는 부분들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한강변이 아닌 그 지역에서는 상업 지역일 경우에는 뭐 40층, 50층까지가 허용이 되는데 주거 지역에 해당되는 개포단지라든가 이런 음마 아파트라든가 이런 지역은 솔직히 이제 주거단지다 보니까 그 높이 규제에서 걸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상업이 혼재가 되어지고 또 잠깐 이제 국토부 장관이 바뀌긴 했지만 그때도 역세권 개발 사업에 대한 어떤 일부 공공기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용적률 상향 조건들이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그걸 잘 접목시킨다고 한다면 이번에 좀 공급량이 좀 늘어나면서 조합도 좀 숨통이 트이지 않겠느냐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층고 제한도 그렇고요. 용적률도 올려주는 것도 그렇고 서울시장의 의지만으로 되는 건
아니지 않나요? 예, 네. 맞습니다. 일단 우선은 이제 서울시의회 그 도시계획위원들이 이제 통과시켜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이제 우려가 되는 게 지금 거대 여당이 거의 뭐 그 9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이제 조금 더불어민주당이다 여당이죠. 보니까 네. 예, 이거 정책을 입안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한다라고 한다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제 저희가 그래도 이번에는 좀 가지 않겠느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울 때 2종 일반지구, 3종 일반지구 일반인들은 좀 어렵겠지만 보통 예전에 5층 주공 아파트 짓는 거, 15층 아파트 짓던 거, 최근 들어서 이제 고층 아파트 짓던 거, 이렇게 이제 높이들이 크게 성장했던 것들을 봐오셨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2종 일반 지구가 뭐 저희가 이제 학교에서 배울 때 용도 지구로 높이를 얘기를 할 때는 최대 15층까지 지을 수 있다라는 어떤 규정들을 이제 그 법문화되어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문제는 서울시가 유독 그 2종 일반 지구에서는 7층까지 높이 규제를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5층에 연립으로 지을 수밖에 없었던 세대들이 이번에 이제 아파트로 공급할 수가 있으니까 좀 더 이제 요즘 그 발달된 건축 기법을 통해 가지고 좀 숨통을 틔워주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들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의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건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반대하진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이거는 너무 틀에 박혀서 규제 일관으로 갔다라는 거죠. 요즘 죄송한 얘기지만 저층 아파트 저밀도 아파트 정말 좋지만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라는 형태를 못 짓고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가 연립이라든가 빌라로밖에 질 수 없었던 거를 이런 규제를 풀어주면 해서 아파트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이 선호하는 형태로다가 공급을 좀 더 늘릴 수 있다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느냐 시장에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재개발 사업지나 공공재건축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됐고요. 이렇게 주민 동의를 받아야 되는 절차가 남았는데 민간 주도에서 층고 제한 풀고 용적률 올려주고 똑같이 한다면 민간이 선택하지 공공주도는 아무래도 경제성이 좀 떨어질 것 같아서 주민 동의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민간 주도 사업일 때는 주민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니까 빨리 간다라는 건 또 장점이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주도 방식에 대해서 용적률을 풀어주는 거지 민간 주도에 대해서는 아직 그렇게 많은 용적률을 풀어주는 걸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어떻게 이거를 변경을 할 것이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도 공공기여 방식에 대해서 의견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얼라는 만큼 예를 들어 청년주택이든 신혼부부 공급이든 행복주택이든 아니면 장기 전세주택이든 이런 형태로 해서 공급량에 일부 더 기여하는 이율이 높아지게 되면 공공과 민간이 함께 갈 수 있다라는 의견들도 이번에는 재개발 방식에서 이미 제안이 나왔던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서울시가 그동안 어떤 이제 반대했던 부분, 두고 반대했던 부분들을 같이 잘 혼합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선거의 결과가 부동산 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실망을 했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다 표출이 됐다라는 결과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번에 무조건적인 반대 그리고 이거는 투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투기가 일반 시민들이 아닌 일부 정보를 알고 있는 주도적인 LH라든가 공무원들이 했다라는 것 때문에 더 불만이 높았던 것만큼 이번에도 민심을 좀 제대로 바라보면서 규제 일관이 아니라 좀 제대로 좀 풀어주는 그런 것들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 공시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 많은 서울 시민을 1가구 1주택 경감 정책에 대해서도 내놨었잖아요. 예.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퇴직하고 나서 별도 소득이 없으신 분들 입장에선 이번에 공시가격 올림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재산세나 결국에 이런 부분들을 무언가를 통해서 또 조달을 해야 되는데 혼자 살고 있는 집에서 그걸 내놓고 다시가 이사를 갈 수 없다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분들은 실질적으로 이번 정책이 그냥 일괄된 그 정책으로 인해서 나타난 피해자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해당하는 타당 조건이 된다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번 정부가 계속 핀셋 규제를 해서 제대로 된 규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전체 다 대상이 되다 보니까 선의 피해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이 공약이 실현이 좀 되기를 바라고 특히 이제 일가구 말씀하신 것처럼 경강 정책에 대해서도 아마 일부 분들도 다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내 집에 살고 있었던 분들 그리고 실질 소득이
결정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다른 형태로서 저희가 좀 정책들이라든가 완화라든가 뭐 분할이라든가 아니면 공시가격 조정이라든가 물론 그건 힘들겠지만 예, 뭐 다른 정책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에서는 찬성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핀셋 정책 제대로 먹히면 좋은데 항상 부작용이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주도 재개발 건축 내걸고 세금 부담 낮추면 어떻게 보면 이게 단기적으로 집값 불안을 다시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생기는데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가장 핫하게 뜨거운 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강남 재건축입니다. 물론 벌써 이 발표 나오자마자 압구정 현대아파트는 뭐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오르고 있군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그 공공 재개발을 반대하는 쪽에서도 이제는 제대로 이제 공급이 되겠구나라는 기대, 그동안 그런 기대가 높은 만큼 시장의 기대도 크지만 그래서 또 투기도 나온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질적으로 그 한계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미 올라온 가격 자체에 이미 대출 규제도 상당히 있고요. 이번에도 또 그 시중에 자금은 많다고 하지만 뭐 금리도 오른다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 해서 무조건적인 투기는 서울시에서 그렇게 심하게 일어나지는 않지 않겠느냐. 그리고 말 그대로 어떤 그 핀셋에 있어서의 실제 이것을 실수요로다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제도화된 것들 그리고 전산화된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잘 보셔서 똑같이 이제 전선상에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저희가 제출하는 서류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보셔서 좀 세분화해서 내놓아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입니다. 네, 부동산 정책 어쨌든 큰 기조에서 공급 확대는 바뀌지 않는 거잖아요. 예. 그 세부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들이 없어야 될 텐데 이번 정책이 또 어떻게 나오는지는 차차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NS 자산운용 조진희 이사였습니다.